네, 안녕하세요. 네. 8월 4 일입니다. 4 일. 네, 월요일 오후 5시 라이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흉배과 전문의 서동주입니다. 네. 날씨가 지난주까지 굉장히 덥다가 어제 비가 조금 내리고 전라도랑 저 아래쪽 지방은 되게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비가 좀 적게 왔는데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한풀 더위는 좀 꺾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덥죠. 덥고 습하고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건강 관리 진짜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혈관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혈관, 혈액 얘기할 때 흔하게 얘기하고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 진료 보러 오시거나 이게 많이 말씀 나누다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 나는 혈액순환이 잘 안 돼. 혈액순환 얘기 잘 안 돼. 나는 혈액순환이 좀 잘 되게 뭔가 약을 먹고 싶고 먹는 걸 좀 어떻게 바꿔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들 하신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네. 그 "혈액순환이 잘 된다." 이 혈액순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정확히 혈액순환은 뭘까요? 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오늘 얘기를 약간 역사적인 얘기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혈액순환의 개념이 언제쯤 인제 정립이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인제 예전 인제 의학에 대해서 조금 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순환의 개념이라고 하면 인제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손가락 발가락 끝까지 머리끝까지 혈액을 보내주고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런 이 혈액을 다시 정맥을 통해서 회수한다. 이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인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혈액순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설명이 쪼끔 뭐 안 된다기보다는 설명이 좀 설명하기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뭐 저도 항상 막 얘기하는 뭐 부종이랄지 혹은 통증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설명이 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최근에 어떤 흐름까지 그러니까 혈액순환 혹은 우리 몸의 체액의 순환에 대해서 쪼끔 얘기한 논문들이 있어서 고 부분을 같이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시간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어서 아마 제일 좀 바쁜 시기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휴가들도 좀 많이 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휴가도 가고 해서 오늘 이 시간에 휴가 가셔서 혹은 시간이 되신다 그러면 라디오처럼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인제 뭐 혈액순환 얘기를 하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심장, 폐 인제 혈액순환에서 빠질 수 없는 장기이죠. 그래서 이 심장을 인제 심장을 통해서 우리 온몸으로 이동하는 체순환이라고 하는 우리 온몸을 도는 순환 그리고 폐순환이라고 하는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인제 가스 교환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 산소와 이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는 폐순환 이 개념이 생긴 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인데요. 이 얘기가 나온 게 1600 년대예요. 1628 년쯤에 이 우리 사실 혈액순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순환 이론을 만든 분이죠. 우리 윌리엄 하비가 사실 처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사진을 좀 띄워 드릴게요.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실까요? 네. 갈레노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갈레노스. 네. 고대 로마의 인제 의학자이자 철학자이자 했던 분이신데요. 갈레노스가 했던 얘기가 인제 뭐 사실 이 부분은 갈레노스라고 하면 아마 사체액설 우리 몸이 구성 이제 체액의 구성이 4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하나는 혈액순환에 대한 이론을
이제 정설처럼 사실은 이제 혈액순환 이론을 얘기를 했어요. 가장 뭐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심장이 두 개의 방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뭐 왼쪽은 정신이고 오른쪽은 이제 생명의 중심이라고 봤다고 해요. 그리고 혈액이 생성되는 곳이 간에서 생성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에서 혈액이 생성돼서 우리가 음식으로 소화가 되면 간에서 이게 혈액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혈액이 정맥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데, 이때 혈액의 이론 자체는 실질적으로 순환한다는 개념보다는 소모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연히 간에서 혈액이 생성돼서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되면 이 혈액은 소모돼서 사라진다. 그러니까 한 번 쓰이면 끝이다라는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심장 사이에는 구멍이 있어서 이게 인제 오른쪽에 있는 혈액이 왼쪽으로 이 구멍을 통해서 인제 흡수된다라고 했다고 하고요. 폐의 기능을 굉장히 어 이제 약간의 냉각 장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해요. 혈액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뜨거운 기운을 식히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 갈레노스의 이 내용을 듣다 보면 무슨 말이 안 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갈레노스가 보면 129 년에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 사람인데, 이게 정설로 믿어지면서 거의 한 1300 년, 1400년 동안 이 이론이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어. 사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혈액순환이라고 생각하면, 어 그래서 아마 뭐 사열 치료도 했을 거고 여러 치료 방법들을 여기에 인제 기본을 두고 치료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인제 이 당시에는 뭐 다른 동물의 해부학 뭐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인체 해부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터부시됐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부학이 부족했던 그 상황에서는 어 사실 그냥 상상으로 유추했던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동물의 뭐 심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냥 유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 정말 실험을 하지 않고 현미경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실험하지 않고 그냥 상상만으로 생각했던 이 혈액순환 이론을 가지고 이 이론이 정설로 한 1300 년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제 서양 인제 의학이라고 해야 되겠죠. 서양 의학에서 갈레노스가 이런 순환 이론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 사실 드라마틱하게 이런 이론들이 바뀌기 시작한 계기가 이제 해부학의 발전 때문에 인제 이런 이론들이 깨지기 시작했죠. 이 당시에 인제 베살리우스라고 하면 해부학의 아버지라고 저희가 인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베살리우스가 인제 해부학을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서, 그러면서 인제 그 이론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갈레노스가 말했던 그런 이론들, 정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개념들을 이제 찾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베살리우스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그러니까 아마 같은 대학, 뭐 파리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같은 대학에 있었던 이 미카엘 세르베투스는 폐순환이라는 것을 또 같이 확인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약간 종교학자 이미지가 좀 더 강한 분이어서 이제 나중에 이 종교 문제로 뭐 삼위일체를 또 부정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화형까지 당했던 분인데, 이런 분들이 해부학적 기초를 이제 쪼끔 다져 놓은 뒤에 그 후에 이제 굉장히 현대 우리 인제 혈액순환 이론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인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1578 년부터 1657 년이에요. 1657 년까지 있었던 이 윌리엄 합이에요. 윌리엄 하비가 인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심장과 혈액의 운동에 관한 내용에 대한 책을 내게 됐는데요. 이게 1628 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표한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심장은 혈액을 펌프처럼 내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생명의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인제 보통 이 심장이라고 하면 뭔가 정신도 깃들어 있을 것 같고 뭐 약간 사랑 뭐 이런 부분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제 생명의 중심 뭐 어떤 의미에서는 생명의 중심이 맞을 수 있지만 정말 인제 기계적인 펌프라고 인제 역할을 정의를 했죠.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펌프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었고요. 왼쪽 심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인제 자심실, 우심실이라고 하는데 왼심실 그러니까 자심실은 동맥으로 그리고 오른심실이라고 하는 우심실은 폐동맥으로 혈액을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혈액은 소모되지 않고 심장을 나가서 전신을 돌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떤 측면에서는 현대 의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혈액 순환에 있어서 이게 원리를 이해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혈액 자체는 소모되는 질환이 아니라 그리고 계속 순환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정맥과 동맥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개념이죠. 사실 이제 이 당시에는 현미경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혈관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논리적으로 동맥이랑 정맥 그리고 심장이 이렇게 순환 경로를 이렇게 인제 띈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거기에 약간의 인제 모세혈관에 대한 이 논리적인 예측도 쪼끔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게 심장은 또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내보내는 이제 힘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심장의 움직임을 약간 시간 단위로 계산해서 얼마나 많은 혈액이 또 이동하는지 그러니까 해부학적으로 이제 실험을 또 해 보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런 이제 혈액량을 조금 측정을 해 보게 되겠죠. 이때 보게 되면 우리가 인제 하루 동안에 만약에 소모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에서 생성해야 되는 혈액량을 좀 보게 되면요. 대략 우리 몸 체중의 거의 한 3배 정도 3배 이상을 체제 인제 혈액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사실 쪼끔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었죠. 이게 소모된다고 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순환한다는 거 인제 논리를 더 세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 이제 정맥 질환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정맥에 판막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혈액은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양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상 혈액이 항상 심장 쪽으로만 갈 수 있게 도와줬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래서 합의가 사용했던 과학적 방법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뭐 인체 이제 사람의 해부도 시체를 해부한 것도 있었지만 동물 해부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실험도 했어요. 실험도 했던 게 팔을 우리가 인제 토니켓으로 체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잖아요. 묶는 것처럼 팔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혈액이 순환하는 걸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수학적으로 우리 혈류량을 또 계산하기도 했고 여러 부분들을 계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혁명적이었던 게 이 이후로 혈액순환에 대한 이론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근대 의학에 인제 약간의 근대 의학 그리고 근대 과학의 시발점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순환한다. 그리고 수축한다. 그리고 혈류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게요. 혈액순환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혈액을 손가락, 발가락, 말초 끝까지 보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산소, 영양소, 노폐물 이런 인제 이런 교환들이 일어난다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우리의 뭐 심폐기능이나 생명 유지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질환이 걸렸을 때 만약에 약물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약물의 전달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뭐 수술할 때나 혹은 이제 의학적인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제 처음에 이제 굉장히 혁명적인 이론을 말하게 됩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온 게 마르첼로 말피기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예요. 해부학자이고 생리학자인데 현미경을 좀 도입했습니다. 현미경을 해부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말피기라는 분인데요. 현미경을 든 갈릴레오라고 불리웠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세혈관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이 폐나 개구리의 폐나 물고기의 꼬리 등 이렇게 이게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동맥과 정맥이 아주 가느다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결 구조를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래서 이 합의 이론을 조금 뒷받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맥과 정맥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하는 구조물이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일단 혈액순환 이론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이후에 이게 인제 연결되어 있고 순환한다, 그 이론에서 발전돼서 이제 혈관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확인이 좀 된 거죠. 그래서 혈관은 단순히 혈액을 이동시키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내피세포라고 하는 혈관 안쪽에 있는 얇은 막에서는 여러 우리 신호 전달 물질 혹은 혈관을 확장해 주는 인제 NO, 산화질소 같은 이런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물질이 나는지 사이토카인이랄지 이런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인제 호르몬이 이동하는 경로로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이론들을 인제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1600 년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순환 이론, 그리고 모세혈관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렇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혈관에 대해서 요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혈액순환 이론을 보게 되면 쪼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제 보통 아는 염증 반응 혹은 우리가 붓는 부종 이런 질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잘 안 되거나 통증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잘 이해가 쪼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또 뭐냐면 우리 몸은 약간 체액에 대해서 쪼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 체중에서 우리가 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전체 체중에서 한 7-8%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전체 수분이 우리 몸에서 인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양이 전체 체중의 한 60%, 아이들은 70%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되는데 근데 전체 체중에서도 이 체중에 혈액의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수분, 그리고 수분이 우리가 물이잖아요. 물의 순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어 이제 세포 내에 있는 혈액, 그리고 세포 밖에 있는 혈액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인제 세포 내에 있는 혈액이 수분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세포 내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3분의 1 정도가 세포 외에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가 혈액인 거고요. 또 하나가 간질 간질액이라 그래서 세포와 혈관 밖에 세포와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이 간질액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알려져 있는 부종이나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체액이 쌓이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인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기존에 인제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인제 약간 기본 상식으로 생각을 해 보면 순환이라고 하면 혈액의 순환들만 많이들 생각들 하십니다. 아마 인제 혈액순환하면 혈액만 이동하는 거 아니야. 쪼끔 넓게 봐서 림프관의 순환도 생각을 하죠. 그래, 림프액의 순환도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요즘 많이들 생각해서 림프절 마사지도 해 주고, 혹은 약간 트리거 포인트 혹은 이제 경락이라고 해서 그런 특수 포인트들에 대해서 마사지를 해서 약간 순환을 높여 주는 방법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혈관 그리고 림프 간의 순환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체액은 순환한다, 움직인다라는 개념을 확인한 연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도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 최근에 나온 연구예요. 이게 뭐냐면 간질액이 이동하는 사이클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 간질액, 우리 몸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있는 간질액도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그게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인다. 상대적으로 림프액이나 혈액보다는 굉장히 좀 천천히 움직이는데, 근데 이게 부위에 따라서는 또 빨리 움직이는 위치도 있어서 이렇게 혈액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그림 보이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간질액이 요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질액도 우리 인제 혈액이랑 마찬가지로 호흡에 따라서,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이런 과정에 따라서 간질액도 같이 움직인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이 어떤 측면이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인제 부종이나 혹은 이 염증이나 이런 치료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패러다임이 좀 바뀌게 되면 정말 좀 바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다시 생각해 볼 인제 거리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질액의 이동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호흡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이 단순히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우리가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혈액만 이동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수축과 이완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세포 사이사이에 있던, 혈관 밖에 있던 간질액도 같이 움직여라라는 거예요. 이게 인제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형광 물질을 이 간질액에 주입을 해서 MRI를 찍으면서 이 위치를 이동하는 것들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동했을 때 이런 혈관의 움직임, 그리고 호흡에 따라서 이동하는 경로가 있더라. 그리고 이동을 하는 그 원리, 그러니까 원동력이 호흡과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이라고 하면 혈관 안쪽이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제 혈관이라고 하면 내피세포의 중요성들은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어요. 내피세포가 하는 역할이 결국에는 안쪽에서 우리 혈액이 흐르면서 보호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사이토카인 혹은 이 혈관 확장 물질들, 뭐 여러 가지들이 요소들이 같이 나오면서 어 혈관을 안정 혈액순환을 안정적으로 하도록 도와준다라고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인제 단순히 외막이라고 하면 그냥 혈관을 덮어주고 있는 단순 막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제 저 간질액의 이동에 대해서 보게 되면, 간질액의 이동에 있어서 외막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외막이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이 간질액이 또 이동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 속도가 또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굵은 이 대퇴정맥이나 이런 주위에 있는 간질액들은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 혈관이랑 좀 멀거나 작은 가지에 있던 이런 간질액들은 굉장히 천천히 이동하든지 아니면 거의 정체된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굵은 혈관들이 있는 주변에 이제 이 간질액의 이동이 우리가 뭐 부종이나 염증이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볼 인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있어서 혈액순환은 결국에는 우리 몸의 체액의 이동이라고 좀 생각을 인제 넓게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혈액, 우리 몸의 한 7% 8% 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성인이라고 하면 내가 한 70 킬로 정도 되는 이제 성인 남자라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은 한 5에서 한 6 리터 정도 될 거예요. 5에서 6 리터 정도 되는데, 그 혈액뿐만 아니라 어 그 주변에 있는 간질액이나 혹은 뭐 세포 내에 있는 혈액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세포 밖에 있는 혈액들의 움직임이 우리 몸에 약간의 인제 이런 순환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자 요 앞에 역사 얘기랑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을 조금 이제 슬라이드를 좀 끄고요. 질문을 좀 받아볼까요? 네. 오너님. 네. 54 세에 대동맥류로 기계 판막 수술을 했습니다. 콩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정말 먹으면 안 되나요? 그리고 기대 수명을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네 기대 수명과 콩국수를 잠깐만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잠깐 뭐죠? 제가 지금 당장 그러니까 기계 판막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인조 판막이랑 기계 판막이 있는데 기계 판막 같은 경우는 쪼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동맥류가 아마 우리 상행 대동맥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에서 혈관이 늘어나 있고 해서 그런 대동맥 판막을 우리가 인제 교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기대 수명보다는 사실은 이제 54 세면 지금 젊으시거든요. 젊고 혈압 관리 잘하고 그리고 인제 와파린 수치나 이런 수치들 잘 맞춰 주시면요. 뭐 기대 수명은 일반인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마 인제 아주 심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시면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콩국수는 이렇게 다른 혈당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러니까 콩 자체가 지금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면 종류 먹어야 되고 당뇨나 이런 인제 혈당 관리나 이런 조절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어 사실 인제 그런 부분들 약 잘 쓰시면서 이런 수치들 잘 조절하시면 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뭐 가끔씩은 드시는 게 좋겠죠. 네. 구슬동야님 60대 남성입니다. 아킬레스건 파열 후에 수술한 좌측 다쳤던 부위에 다리의 피부색도 푸르스름해지고 쪼그려 앉으면 좌쪽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하즈미처럼 불룩 튀어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이 다치게 되면 수술을 했다라고 하면요. 이러면서 근육들이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뭐 종아리 근육이나 그러니까 비복 근육이나 비복근이나 이런 근육들이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인제 그러면서 인제 약간 혈관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실제 이제 혈관들이 이렇게 볼록 튀어났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사실 인제 정확히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친 부분에 인제 혈류 흐름이 안 좋아져서 그 부분 때문에 색깔이 좀 변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혈관 기능 뭐 정맥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혹은 동맥 기능이나 이런 혈관 기능들이 떨어지면서 실제 인제 뭔가 혈관에 변화들이 생긴 건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다리 쪽에 있는 근육들이 손상되거나 특히 인제 뼈가 손상되거나 이렇게 되면 한동안 근육을 또 못 쓰다 보니까 좀 퇴화되면서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증상들이 있고 좀 지시면 꼭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마니마니님. 네. 동맥경화 스텐트 삽입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어느 병원에서 하는 건지 모든 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회복 기간은 며칠 정도 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라고 하면 우리가 인제 스텐트를 삽입하는 혈관들은 크게는 보통 이제 심장혈관, 관상동맥 스텐트를 보통 삽입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인제 동맥경화를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좁아져서 만약에 스텐트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혹은 이제 다리 혈관에 인제 혈관의 동맥경화 진행되면서 이제 늘어나는 인제 그 막혀서 그 부분을 스텐트로 늘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후는 쪼끔씩 둘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혈관이 좁아져서 하는 이 스텐트 시술들은 인제 하고 나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재발될 확률들이 높다. 또 하나는 할 때 뭐 위치에 따라서 쪼끔씩 다르지만 뭐 사타구니나 인제 손목에 있는 혈관에 긴 인제 우리 시술 기구를 넣어서 스텐트 기구를 넣는 거죠. 스텐트 기구를 넣어서 안에 인제 조영제로 혈관이 얼만큼 줄어들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한 뒤에 스텐트를 넣어서 그 위치에 이제 확장을 시키고 그 안에 스텐트를 이렇게 삽입을 해서 딱 고정을 하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회복 자체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환자분이 안 좋아서 가는 경우에는 상태가 안 좋아서 가는 경우는
회복될 때까지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퇴원해야 되겠죠. 뭐 1 주든 2 주든 있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셨다라고 하면 스텐트 삽입하고 하루 이틀 정도 입원했다가 보통 또 퇴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인제 시술이 잘 됐는지 좀 확인을 하고 퇴원을 해야 되니까 하고 나서 조영제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CT로 다시 추가적으로 잘 위치 잘 잡혀 있고 혈류 흐름이 잘 흐르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위에 따라서 인제 가는 병원들은 쪼끔 다르겠죠. 근데 보통 이제 동맥경화, 뭐 관상동맥 스텐트 시술일 수도 있고요. 말초 동맥에 있는 혈관에 스텐트를 삽입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시술하는 과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순환기내과, 심장내과라고 하는 내과 쪽에서 시술하는 인제 곳도 있고요. 혹은 이제 영상의학과라고 해서 이런 인제 스텐트나 이런 영상 시술들을 하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의학과에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흉부외과 같이 저희도 인제 심혈관 우리 다리 말초 혈관들을 좀 같이 시술을 하기도 해요. 이게 인제 혈관외과 분과 인제 외과 분과 중에 이제 혈관외과에서도 이제 말초 동맥에 대해서는 그런 스텐트 시술이나 확장 시술을 또 같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인제 해당 파트들이 있는 병원에 가시면 보통 이렇게 영상학과, 순환기내과, 뭐 흉부외과나 이게 외과 파트가 있는 병원들을 가시면 종합병원급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혹은 증상에 따라서 이제 안내를 좀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맞춰서 이제 해당 파트에서 시술을 하니까요.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스테라 님. 고혈압의 원인이 동맥경화인가요?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이 없는 사람이 동맥경화가 생기면 혈압이 높아질 수 있는지 궁금하고 동맥경화 치료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 근데 이게 어느 게 더 맞는지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동맥경화 그러니까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종맥경화가 진행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고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있으면 계속 강한 압력으로 혈관을 치기 때문에 혈관벽이 손상이 돼요. 그러면서 동맥경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고혈압인 경우가 사실 많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데 혈관벽은 탄력성이 떨어져요. 노화하면서 탄력성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은 젊었을 때보다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던 젊었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인 경과예요. 그래서 이게 인제 '누가 더 많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젊은 나이에 혈압이 높게 되면 고혈압을 가지게 되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동맥경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뭐 우리가 쓰리고 질환이라고 하죠. 이런 질환들이 없다라고 해도 동맥경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은 높아질 수 있고요. 이 동맥경화 자체를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혈관벽 안에 뭐 플라크가 있든지 혹은 이 약간 콜레스테롤 인제 찌꺼기들이 차 있는 게 보이면 그때는 초기에 같은 경우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우리 약제들 있잖아요. 뭐 스타틴이나 우리 콜레스테롤 약제들 있잖아요. 그런 약제들을 써 주면 어느 정도 좀 호전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행이 된 동맥경화, 완전히 좁아진 동맥경화에 있어서는 어 약물로 치료하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혈관벽이 좁아지거나 이랬을 때는 아까 인제 말씀해 드렸던 스텐트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제 풍선 확장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시술 방법을 좀 써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간혹 이 플라크나 칼슘 덩어리가 혈관을 완전히 막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인제 그런 경우는 수술적인 요소로 혈관을 절개해서 안쪽에 있는 그런 인제 찌꺼기들을 같이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제 치료법을 인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쪼끔 달라요.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를 좀 결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인제 진단이 좀 중요하고요. 이 쓰리고 질환도 관리를 해야 되고
이제 혈관에 이제 변화들이 있는 것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김기현 님 50대 남성이신데요.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을 찾았는데 혈관이 막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수술은 위험하다고 안 된다고 하고 더 안 좋아지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안 좋아지기 전에 하는 수술이 안 좋아지기 전에 하는 수술이 안 좋아지고 나서 하는 수술보다 위험성이 더 높을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왼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가셨는데 혈관이 막혔다고 하시네요. 상태가 되게 궁금해요. 상태가 궁금한데요. 이게 인제 정도에 따라서 뭐 혈전이 막을 수도 있고 이게 동맥경화 진행돼서 어 팔에 있는 동맥이 막혔을 수도 있고요. 정맥이 막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혈관이 막혔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원인이 뭔지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팔보다 다리 쪽이 아마 불편해서 불편한 게 걸을 때 좀 불편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랬을 때 아마 약을 먼저 써볼 수도 있어요. 상태에 따라서 약을 좀 먼저 써 보고 이게 호전되면 이때는 항혈전제나 혹은 뭐 아스피린 같은 약들을 좀 쓰게 되거든요. 약을 먼저 써 보고 증상이 좀 좋아지는지 그리고 인제 보통 우리가 인제 혈관 검사를 할 때 특히 동맥의 이상을 좀 체크할 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상지와 하지의 혈압 차이를 좀 보는 거예요.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떨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혈압을 체크를 하는데 약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고 뭐 CT 검사를 좀 해 보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혈관이 좁아졌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치료는 해줄 필요가 있는데 팔에 대한 이제 혈관이 막힌 경우는 원인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팔 혈관이 요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우리 쇄골과 갈비뼈 사이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길에서 좁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좁아져서 혈관이 눌리는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제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그런 혈관이 눌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수술을 최대한 늦추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혈관이 좀 인제 정맥 혈관이 인제 눌려서 혈전이 쌓일 수도 있고 동맥 혈관이 눌려서 약간의 좀 불편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증상이 좀 심하지 않으면 그때는 최대한 좀 버텼다가 뭐 재활 치료 정도 했다가 나중에 인제 증상이 심해졌을 때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인제 수술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고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쪼끔 미루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확히 주치 선생님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검사나 상태를 정확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AAA112 님. "임산부 다리 붓기는 어떻게 완화시킬까요? 평소에도 잘 붓는데 임신하고 너무 많이 붓습니다."라고 하는데요. 임신하면 많이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성 호르몬의 문제도 있어요. 임신을 하면 우리가 인제 아이를 지켜야 되고 출산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여성 호르몬이 뭐 수백 배까지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는데 이 여성 호르몬 자체가 약간 물을 이제 약간 품는 역할을 해요. 물을 좀 가지고 있으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체액을 좀 이제 이동을 좀 천천히 그러니까 체액 저류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부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복압도 올라가고 아이가 커지면서 복압이 올라가고 그리고 인제 체중도 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붓기를 좀 완화하는 방법은 우리 인제 여러 데이터들 논문에 있어서 근거 A로 들 수 있는 게 압박이에요. 압박이 가장 간편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특히나 인제 붓는 분들에 있어서는 압박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의료용으로 나오는 압박 스타킹들이 있거든요. 처방을 받든지 혹은 인제 의료기 상사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해서 사이즈에 맞춰서 압박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니면 인제 약에 대한 제한이 없는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는 약제를 저희가 처방하거나 혹은 약국에서 약을 일반 의약품들도 많으니까 이런 약들을 쓰 써 볼 수 있는데 임신한 분들은 초기에 쓰는 것들은 추천드리진 않죠. 아무리 이게 FDA에 있어서 약간의 위험 약제는 아니지만 초기에 임신 초기에 쓰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임신 중기 이후에 너무 많이 붓고 불편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주치의선생님들 판단하에 이런 정맥순환 개선제나 이런 부종 때문에 쓸 수 있는 약들을 좀 써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정환 님. 하지정맥류를 시술이나 수술 등으로 완치되면 하지정맥류 때문에 발생하는 폐색전증이나 신부정맥 혈전증, 말초동맥 질환 등 혈관 합병증 위험이 아예 없어지나요? 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인제 혈관에 대한 이제 합병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혈관 질환들은 다 아까도 저희가 혈액순환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정맥, 모세혈관 그리고 동맥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부전이라고 하는 하지정맥류라는 것은 우리 보통 말하는 복제정맥이라고 하는 근육 위에 있는 그러니까 피하 지방층에 있는 혈관을 치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정맥부전이라고 하는 하지정맥류가 계속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정맥에 생기는 혈전증이나 그러니까 신부정맥 혈전이나 혹은 표재성 혈전이나 이런 혈전이 생길 위험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 뭐 폐색도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신부정맥은 그대로 남아 있고 표재성 그러니까 피부 밑에 혈관들도 하지정맥류 원인이 되는 혈관들만 치료됐지 다른 혈관들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맥 혈전증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인제 쪼끔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말초동맥 질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다른 쓰리고 질환들에 대해서 위험성을 관리하지 않으면 생길 수가 있겠죠.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하지정맥류 뭐 치료만 했다 그래서 모든 혈관 합병증 위험도가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인제 내가 이렇게 혈관 치료를 하면서 이제 관리하는 동기부여가 되면서 관리를 하시면 이제 도움이 되긴 하겠죠. ABCD 1234 님. 가끔 손끝이 저린 영상이 있는데 건강검진에서 말초혈관 질환 의심이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하네요.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까요? 순환제 사서 먹으면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손끝이 저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말초 동맥 질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이도 중요하고요. 내가 흡연력도 좀 중요해요. 내 생활 습관도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중요하고요. 제가 인제 실제 진료를 보던 환자분들 중에서 한 20-30대 젊은 여성분이신데 "손이 굉장히 좀 저리고 시리다."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다 보면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물어보는 게 흡연력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혈관을 이렇게 수축시킵니다. 특히나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고요. 그러니까 니코틴이나 이런 반응 때문에 수축하면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제가 인제 먼저 흡연력이 있는 분들은 "담배를 끊어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하나는 혈관 확장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맥순환 개선제 말고요. 동맥의 혈관을 확장시켜 주는 약제를 좀 쓰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약제를 좀 써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이런 약제를 쓰게 되면 또 부종이 또 생길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말초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는 꼭 진단을 받으시고 약제를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은행류 추출물, 우리 혈행 개선을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의약품이 아닌 우리가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 같은 경우는 꼭 진료를 받아 보시고 쓰는 게 좋은데요. 지금 같은 증상이 있을 때는 한번 진료를 꼭 받아 보시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이런 혈관 확장제나 이런 걸 제대로 써 주게 되면 증상들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진단을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마리 님. 협심증 진단을 받고 혈압약, 고지혈증약, 혈관 확장제를 먹고 있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너무 어지럽고 가슴이 너무 두근거립니다. 심장내과에서 심전도 검사는 괜찮다고 하는데 신경과로 가 봐야 할까요?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후 2-3 시까지는 어지러워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어느 과에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들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더워지면서 많이들 생기는데요. 이러다가 보니까 이게 어 병원 쇼핑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어느 과 진료를 보면 어느 병원에서는 또 진료 보게 되면 '아 여기는 아니다.' 그래서 보통 "신경과를 가 봐라."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가 봐라." 뭐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 과들이 돌고 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상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있어서 그러고요. 지금 증상이 어지러운 시기가 가장 좀 더워지는 시기인 2-3 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너무 더워지면서 인제 우리 주변에 있는 기온이 인제 덥고 약간의 인제 체력이 좀 떨어지는 제일 떨어지는 시기에 증상들이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협심증 같은 경우는 심전도 검사나 이런 기초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좀 배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배제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드시는 약들도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이나 혈관 확장제를 먹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심전도를 또 같이 검사를 했을 때 아마 부정맥이나 이런 것도 없으신 것 같고요. 협심증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제 심장 근육에 뭔가 손상이 되면 심전도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의 기본 이제 기초를 두고 아마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보통 신경과나 혹은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진료를 또 받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인제 이비인후과랑 어 이제 신경과에서 좀 보는 어지럼증에 대한 인제 쪼끔 진료 이제 집중하는 파트들이 좀 다르거든요. 보통 신경과 같은 경우는 머리 쪽에 인제 뇌 쪽의 이상, 중추성 이제 어지럼증을 주로 본다라고 하면 이비인후과에서는 우리가 뭐 이명이랄지 우리 인제 균형을 잡아주는 귀 안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상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이비인후과 질환들로 어지럼증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뭐 이명도 있고 이런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신경과나 이비인후과에서 한번 진료를 또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카시아 님 질문을 좀 볼게요. 네. 건강검진에서 경동맥에 약간의 경화가 보인다고 하던데요. 이게 위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부터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현대인들 보게 되면 경동맥 검사를 해 보면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기본적으로 경동맥 초음파 하거든요. 어 피부에 딱 노출되고 되어 있기도 하고 약간 우리 몸 전신의 혈관 상태를 좀 대표한다라고 해서 경동맥 초음파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인제 경동맥에 있는 이 내막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상대적으로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위험성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그 위험도를 항상 얘기를 좀 드리는데 중요한 게 단순히 이제 경동맥의 경화나 내막의 두께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도 굉장히 좀 중요해요. 내가 뭐 지금 아까 인제 쓰리고 질환들이 있는지 혹은 다른 질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좀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히 건강검진에서 인제 신호가 인제 경화가 있다. 경화가 있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다라고 하면 내가 쓰리고 질환이 없다라고 하면 내가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하면서 지켜보면 되지만 만약에 이게 내가 다른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고 약물 치료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혈액순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질문도 같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인제 혈액순환이라고 하면 제가 인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몸 전신의 체계 순환이 혈액순환일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개념에 개념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인제 예전에 역사적인 과정, 혈액순환의 정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혈관 질환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은 우리 몸 생명을 유지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꼭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더울 때 있잖아요. 더울 때 운동도 중요하고 먹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 탈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수분 섭취 잘 해 주셔서 올여름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